안녕하세요. 소방합격 노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3회 소방설비기사 전기 4과목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요. 61번부터 80번까지 딱 20문제 준비했어요. 이 구간에는 비상조명 등 감지기, 유도 등 누전경보기, 비상콘센트, 비상방송설비까지 정말 골고루 나오거든요. 숫자 외우는 문제가 많아서 처음엔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비상조명 등 얘긴데요. 지하층이나 무창층 중에서도 도매시장이나 지하상가처럼 사람 많고 복잡한 곳, 그런 특수한 장소는 비상전원을 몇 분 이상 버티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60분입니다. 왜 60분일까요? 비상조명 등 비상전원은 원래는 20분만 버텨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하상가나 도매시장처럼 통로가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피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은 20분으로는 부족하니까 60분으로 기준을 확 높여놓은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 10분, 20분, 30분 이런 숫자들이 다 다른 소방 설비 기준에서 한 번씩은 나오는 숫자라서 자꾸 섞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처럼 도매시장, 지하상가 같은 특수장소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60분 이렇게 딱 각인시켜 두시는 게 좋아요. 더 알아보면 이 규정은 화재 안전기술 기준, 비상조명 등 설치 기준에 근거하고요. 지하 공간은 연기가 쌓이고 피난 경로가 길어서 일반 기준보다 강화된 용량이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지하상가에서 길을 잃으면 1시간은 그냥 헤맨다. 그래서 도매시장이랑 지하상가는 60분. 이제 키워드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60분이에요. 지하상가처럼 복잡한 곳은 빠져나가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60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위는 도매시장이나 지하상가 같은 특수장소예요. 길이 복잡해서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들이죠. 3위는 비상전원 20분 기준이에요. 일반적인 곳은 20분만 버텨도 되는데 이 문제처럼 예외적인 곳만 60분으로 올라간다는 걸 대조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먼저 장소가 도매시장이나 지하상가 같은 특수한 곳인지 확인하고 일반 20분 기준이 아니라 예외가 적용된다는 걸 판단한 다음 60분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2번 문제입니다. 감지기 부착 높이가 9m일 때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를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부착 높이가 8m에서 15m 미만인 구간에서는 열감지기 중에서 분포형만 인정되고 스포트형은 목록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9m 높이의 차동식 스포트형을 쓰면 적응성이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 불꽃 감지기랑 광전식,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 그리고 차동식 분포형은 다 이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멀쩡하거든요. 근데 유독 차동식 스포트형만 빠져 있다는 걸 놓치기 쉬워요. 더 알아보면 부착 높이가 4m에서 8m로 그리고 8m에서 15m로 올라갈수록 적응성 있는 감지기 종류는 점점 줄어들어요. 20m 이상에서는 불꽃 감지기랑 아날로그 광전식 정도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9m처럼 높은 천장에 콕 찍는 스포트가 안 닿아요. 그래서 스포트형은 탈락, 넓게 퍼지는 분포형만 살아남는다. 키워드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부착 높이 8m에서 15m 구간이에요. 9m가 이 구간에 속한다는 걸 확인하는 게 첫 단추예요. 2위는 차동식 스포트형과 분포형의 차이예요. 손끝으로 콕 찍는 느낌인 스포트형이랑 넓게 펼쳐서 감지하는 분포형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3위는 감지기 적응성 표 자체예요. 높이별로 뭘 쓸 수 있는지 정리된 표만 알면 이런 문제는 바로 풀리거든요. 이렇게 풀어요. 부착 높이가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구간엔 스포트형이 없다는 걸 떠올린 다음 목록에 없는 차동식 스포트형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3번 문제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얘긴데요.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를 넘으면 몇 제곱미터마다 하나씩 더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3번 150제곱미터랑 150제곱미터입니다. 앞뒤 숫자가 똑같아요. 150제곱미터를 넘으면 그 이후로는 150제곱미터마다 감지기를 하나씩 더 배치해야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 100제곱미터라는 숫자가 다른 소방 기준에서 자주 나와서 자꾸 섞이거든요. 200제곱미터도 마찬가지로 초과 기준이랑 설치 간격 숫자가 다르다고 착각했을 때 나오는 함정이에요. 더 알아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독립형 감지기라서 주로 주택이나 소규모 숙박시설에 많이 들어가요. 150제곱미터라는 숫자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챙겨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150평 넘는 넓은 방엔 감지기 혼자서 못 버텨요. 150제곱미터 넘으면 150제곱미터마다 친구를 하나씩 더 데려온다.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150제곱미터 초과예요. 이 숫자 자체가 핵심 뼈대라서 없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2위는 15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추가로 설치한다는 규칙이에요. 긴 복도에 소화기를 일정 거리마다 놓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3위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자체예요. 배터리로 혼자 작동하는 가정용 화재 경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넘으면 150제곱미터마다 감지기를 추가한다는 걸 떠올린 다음 둘 다 150으로 채운 보기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서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랑 주차단장치 그리고 그 부속기기로 정의되는 게 뭐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3번 수전 설비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순서로 생각하면 쉬워요. 한전에서 전기를 처음 받는 단계가 수전 설비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낮추는 단계가 변전 설비예요. 헷갈리는 이유는 변전 설비랑 큐비클형이 비슷하게 들리는데 변전 설비는 전력 용변압기랑 그 부속 장치를 말하는 거고 큐비클형은 수전 설비랑 변전 설비를 한 함에 같이 넣은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배전반 설비는 이 문제의 정의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더 알아보면 전기가 흘러오는 흐름을 순서대로 외우면 편해요. 수전, 그 다음 변전, 그 다음 배전 이 순서로 이해하시면 안 헷갈려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전기를 받는 문지기가 수전 설비다. 변압은 아직 안 했으니까 변전 설비는 아니다.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1위는 수전 설비예요. 전기회사에서 보낸 전기를 맨 처음 받는 대문 같은 설비죠. 2위는 수전 설비랑 변전 설비의 차이예요. 받는 단계랑 변압하는 단계, 순서가 다른 두 단계라는 게 핵심이에요. 3위는 계기용 변성기랑 주차단장치예요. 전기 사용량을 재는 계량기랑 사고 시 전기를 끊는 스위치, 이 두 가지가 수전 설비의 핵심 부품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정의에 나온 계기용 변성기랑 주차단장치가 어느 단계의 부속기기인지 떠올리고 변압 전 단계라는 걸 확인한 다음 수전 설비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5번 문제입니다. 누전 경보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발신기입니다. 누전 경보기는 영상 변류기가 누설 전류를 감지하고 수신부가 판단하고 음향 장치가 경보를 울리는 흐름으로 움직여요. 발신기는 이 흐름에 안 들어가요. 헷갈리는 이유는 발신기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는 사람이 직접 누르는 진짜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설비 구성 요소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누전 경보기에는 사람이 누르는 버튼 개념이 없어요. 더 알아보면 누전 경보기의 핵심 흐름은 영상 변류기, 수신부, 음향 장치, 필요하면 차단기 순서예요. 사람이 누르는 발신기가 없다는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누전 경보기엔 누를 버튼이 없다. 기계가 스스로 영상 변류기로 누전을 딱 잡아낸다.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1위는 발신기예요.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사람이 손으로 눌러서 알리는 벨 같은 장치라서 스스로 작동하는 누전 경보기엔 없어요. 2위는 영상 변류기예요. 전선 속 전류가 새는지 감시하는 눈 역할을 하는 진짜 구성 요소죠. 3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랑 누전 경보기의 차이예요. 발신기가 있는 설비랑 전기 누설만 자동으로 감시하는 설비는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요. 각 보기가 영상 변류기부터 음향 장치까지 흐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발신기는 사람이 누르는 다른 설비 쪽 장치라는 걸 떠올린 다음 구성 요소가 아닌 발신기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이건 유도등 외함 재질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인데 살짝 말장난 같은 문제예요. 정답은 3번 두께 3mm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입니다. 숫자 3mm는 맞아요. 그런데 규정이 개정되면서 내열성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지금은 그냥 두께 3mm 이상의 강화유리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 방청된 금속판이랑 내식성 재질은 금속 외함일 때 인정되는 두 가지 방식이고 난연재료나 방염 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도 그대로 맞는 표현이라서 언뜻 보면 4개 보기가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딱 3번에만 옛날 표현인 내열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알아보면 이런 단어 하나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개정 포인트는 숫자만 외우면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조문을 통째로 한 번씩 다시 읽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강화유리는 원래도 안 뜨거워요. 그래서 내열성이라는 말은 필요 없어져서 쏙 빠졌다. 3번은 옛말.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1위는 내열성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는 개정 포인트예요.
2위는 두께 3mm 강화 유리, 숫자는 그대로라는 점이에요. 숫자만 외우면 오히려 함정에 걸려요. 3위는 조문 계정을 확인하는 습관 자체예요. 법령도 업데이트 노트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요. 보기마다 규정 문구랑 정확히 비교하고 숫자는 같아도 내열성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는 걸 떠올린 다음 개정 전 표현이 남아있는 3번을 오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폭기에 비상전원을 붙일 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네, 정답은 4번 30분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가 무전기로 계속 소통해야 하니까 정전이 돼도 30분은 버텨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헷갈리는 이유는 5분이나 10분, 20분 같은 숫자가 다른 설비 기준에서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헷갈려요. 증폭기는 다른 설비들보다 좀 더 긴 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더 알아보면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가 건물 내부랑 무선으로 소통하기 위한 설비인데 소방활동이 오래 이어질 수 있어서 비교적 긴 시간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소방관 무전기 배터리가 30분도 못 버티면 곤란하다. 증폭기 비상전원은 무조건 30분.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30분이에요. 화재 현장 무선통신은 최소 30분은 버텨야 한다는 뜻이에요. 2위는 증폭기 비상전원이에요. 무전기 신호를 키워주는 장치라서 정전돼도 계속 작동해야 하죠. 3위는 무선통신 보조설비 자체예요. 건물 안팎에서 소방대가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설비예요. 이렇게 풀어요. 증폭기가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핵심 부품이라는 걸 확인하고 정전 시에도 작동해야 하니까 비상전원이 필요하다는 걸 떠올린 다음 30분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8번 문제입니다.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인데요. 층수가 몇 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불이 나면 발하층이랑 그 위 4개층, 지하층에만 먼저 경보를 울리냐는 질문이에요. 공동주택은 제외하고요. 정답은 3번, 11층입니다. 층수가 많은 건물에서 불이 나면 전 층에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일정 층수 이상은 발하층 근처만 먼저 알리는 우선경보 방식을 쓰는 거예요. 네, 헷갈리는 이유는 5층, 9층, 15층 같은 숫자가 다른 기준이랑 섞이기 쉬운데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대상물의 우선경보 기준은 딱 11층이에요. 더 알아보면 공동주택은 이 기준이 16층 이상으로 다르게 적용되니까 문제에 공동주택 제외라는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11층 기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축구장 11명 선수처럼 11층 넘으면 다 같이 뛰지 말고 발하층 근처 몇 개 층만 골라서 경보.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조건이에요. 2위는 발하층이랑 그 위 4개층, 지하층이에요. 급한 곳부터 순서대로 알려주는 방식이죠. 3위는 공동주택은 16층 기준으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건물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걸 구분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풀어요. 문제에서 공동주택 제외라는 조건을 확인하고 일반 대상물의 우선경보 기준 층수를 떠올린 다음 11층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거주나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같은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실이나 주차장 같은 개방된 통로에 설치해서 피난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등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2번, 거실 통로 유도등입니다. 복도가 아니라 거실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면 돼요. 헷갈리는 이유는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구를 표시하는 등이고 복도 통로 유도등은 이름 그대로 복도에 설치하는 등이라서 거실이랑 복도를 헷갈리기 쉬워요. 통로 유도등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건 복도, 거실, 계단, 통로 유도등을 다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더 알아보면 통로 유도등은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설치 장소가 복도인지 거실이나 주차장인지 계단인지에 따라 구분된다는 걸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집에서 거실에 계속 눌러앉아 있듯 거실 통로 유도등은 계속 쓰는 넓은 공간에 붙는다.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1위는 거실 통로 유도등이에요. 계속 머무는 넓은 공간에 붙는 유도등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2위는 거실이나 주차장 같은 개방된 통로예요. 복도처럼 좁고 지나가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게 차이점이죠. 3위는 복도 통로 유도등이랑 거실 통로 유도등의 차이예요. 설치 장소가 다르다는 게 이 두 유도등을 구분하는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정의에 나온 장소가 복도가 아니라 거실이나 주차장 같은 개방된 통로라는 걸 확인하고 통로 유도등 중 어떤 종류가 이 장소에 해당하는지 떠올린 다음 거실 통로 유도등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0번 문제입니다.
피난 방향이나 소방용품 위치를 추가로 알려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축광 보조 표지의 설치 위치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천장입니다. 축광 보조 표지는 바닥이랑 계단 벽면에 설치하는 걸로 정의돼 있는데 천장은 여기 포함이 안 돼요. 헷갈리는 이유는 바닥이랑 계단, 벽면은 다 정의에 명시된 실제 설치 위치라서 다 맞는 목이고 유독 천장만 빠져 있다는 걸 놓치기 쉬워요. 더 알아보면 축광 표지는 정전 시에도 축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표지라서 유도등이랑 다르게 전원이 따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고개 들어 천장 보면서 피난하면 발을 헛디뎌요. 그래서 축광 보조 표지는 바닥, 계단, 벽면처럼 눈앞에 붙는다.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천장이에요. 설치 위치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천장은 걸을 때 잘 안 보는 곳이라서 안 붙이는 거예요. 2위는 바닥, 계단, 벽면이에요. 실제 설치 위치들이고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곳들이죠. 3위는 축광 보조 표지 자체예요. 전원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야광 스티커 같은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요. 축광 보조 표지의 정의에서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바닥, 계단, 벽면은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는 걸 떠올린 다음 정의에 없는 천장을 틀린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작동할 때 유선이나 무선으로 주위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은 감지기도 계속 다음 감지기로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1번 연동식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무선식은 통신수단만 뜻하는 말이고 아날로그식은 신호세기로 화제를 판단하는 방식, 다신호식은 2가지 이상 신호를 각각 보내는 방식이라서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개념이 다 달라요. 더 알아보면 연동식 감지기는 하나가 작동하면 릴레이처럼 주변 감지기 전체가 함께 경보를 울려줘서 넓은 공간이나 여러 실로 나뉜 곳에서 화재를 빨리 알아채는 데 유리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친구한테 소문 전하듯 감지기끼리 신호를 계속 전달한다? 그래서 이름도 딱 연동식!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연동식이에요. 감지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반응한다는 게 핵심이죠. 2위는 신호를 계속 전달하는 릴레이 구조예요. 귓속말이 옆 사람에게 계속 전해지는 것처럼요. 3위는 아날로그식이랑 다신호식이랑 구분되는 지점이에요.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른 방식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풀어요. 감지기가 작동하면 주위 다른 감지기에도 신호가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받은 감지기도 계속 다음 감지기로 전달하는 구조라는 걸 떠올린 다음 이 릴레이 방식을 연동식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감지기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음성은 빼고요.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이 무향실 안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몇 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3번 85데시벨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90데시벨이라는 숫자가 경종 같은 다른 음향장치의 일반 기준이라서 자꾸 섞이거든요. 감지기 안에 들어있는 작은 스피커는 경종보다는 살짝 낮은 85데시벨 기준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더 알아보면 감지기 내장 음향장치는 감지기 자체에 붙은 작은 스피커 개념이라서 건물 전체를 울리는 경종이나 사이렌보다 기준 음압이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감지기 속 작은 스피커는 딱 85데시벨, 큰 경종보다 살짝 작은 85로 기억하세요.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85데시벨이에요. 발표할 때 또렷하게 크게 말하는 목소리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위는 무향실 1m 지점이라는 측정 조건이에요. 소음 없는 방에서 정확한 조건으로 재는 거죠. 3위는 감지기 내장 음향장치랑 경종의 구분이에요. 작은 스피커랑 큰 경종은 크기가 다른 별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요. 질문이 감지기에 내장하는 음향장치라는 걸 확인하고 일반 경종이랑 다른 기준이라는 걸 떠올린 다음 무향실 1m 지점 85데시벨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쉽게 설명 카드도 따로 준비했어요. 숫자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비상 콘센트용 풀박스는 방청 도장을 한 것으로 두께 몇 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4번 1.6mm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1.2mm라는 숫자가 감지기 외함 같은 다른 기준에서 나오는 숫자라서 자꾸 헷갈려요. 비상 콘센트 풀박스는 그것보다 살짝 더 두꺼운 1.6mm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더 알아보면 풀박스는 전선을 연결하고 분기하는 배선용 박스인데 비상 콘센트는 화재 시 소방대가 실제로 플러그를 꽂아서 쓰는 설비라서 다른 설비보다 좀 더 튼튼한 철판 두께가 요구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소방관이 힘껏 플러그를 꽂아도 안 찌그러지게 풀박스는 두꺼운 1.6mm 철판으로 방청 도장까지 딱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1.6mm예요. 튼튼한 철제 문짝처럼 웬만한 충격에도 안 찌그러지는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위는 방청도장 철판이라는 풀박스 재질이에요. 녹방지 페인트를 칠한 튼튼한 철판 상자라는 거죠. 3위는 다른 설비의 두께 기준이랑 구분하는 거예요. 감지기 외암이랑 콘센트 풀박스는 쓰이는 곳이 달라서 두께 기준도 서로 다르거든요. 이렇게 풀어요. 자, 질문이 비상 콘센트용 풀박스라는 걸 확인하고 다른 설비의 두께 기준이랑 섞이지 않게 구분한 다음 1.6mm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74번 문제입니다. 누전 경보기 수신부에 절연된 충전부랑 외암 사이 절연 저항을 직류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할 때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2번 5메가옴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다른 소방설비의 절연 저항 기준이랑 숫자가 섞이기 쉬운데 절연 저항계를 직류 500V로 재는 경우엔 대부분 5메가옴 이상이 세트로 붙어 다닌다는 걸 기억하시면 편해요. 더 알아보면 직류 500V로 측정해서 5메가옴 이상이라는 조합은 유도등이나 감지기 같은 여러 소방기기의 절연 저항 기준에서도 반복되는 세트니까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절연 저항계 직류 500V로 재는 애들은 죄다 5메가옴 클럽, 누전 경보기 수신부도 그 클럽 멤버예요.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5메가옴이에요. 절연이 잘 되어 있다는 최소 통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위는 직류 500V 절연 저항계라는 측정 조건이에요. 정해진 도구로 정확히 측정하는 거죠. 3위는 절연된 충전부랑 외함 사이라는 측정 위치예요.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랑 겉껍데기 사이가 잘 막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요. 무엇을 재는지 충전부랑 외함 사이라는 걸 확인하고 어떤 기계로 재는지 직류 500V 절연 저항계라는 걸 확인한 다음 통과 기준인 5메가옴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쉽게 설명 카드가 따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회로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전원회로는 각 층에 하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는 보기입니다. 실제 규정은 하나 이상이 아니라 둘 이상이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나머지 세 보기, 전용 회로로 할 것, 배선용 차단기 설치, 단상 교류 220V에 1.5kVA 이상, 이건 다 규정 원문 그대로 맞는 내용이라서 딱 이 보기만 숫자가 하나 바뀌어 있다는 걸 놓치기 쉬워요. 더 알아보면 전원 회로가 하나뿐이면 그 회로가 고장났을 때 그 층 전체 비상 콘센트가 다 못 쓰게 되니까 최소 둘 이상으로 이중화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친구 하나만 믿으면 위험하다. 비상 콘센트 전원회로도 최소 둘은 있어야 한쪽이 고장나도 안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각 층에 둘 이상이라는 정답이에요. 출구가 하나뿐이면 위험한 것처럼 최소 둘은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죠. 2위는 주배 전반에서 나오는 전용 회로예요. 다른 회로랑 섞이지 않는 전용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위는 단상교류 220V에 1.5kVA라는 기준이에요. 가정용 콘센트랑 비슷한 전압이지만 용량은 더 넉넉하게 설계돼요. 이렇게 풀어요. 각 보기를 규정 원문이랑 하나씩 비교하고 숫자가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둘 이상을 하나 이상으로 바꾼 보기를 틀린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도로터널 비상조명 등 비상전원이 상용전원이 끊겼을 때 자동으로 몇 분 이상 작동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4번 60분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일반 건축물 비상조명 등은 20분 기준이라서 이 문제도 20분이나 30분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터널은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수한 공간이라서 60분으로 강화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더 알아보면 도로터널은 길이가 길고 출구까지 거리가 멀어서 제연설비 비상전원이나 소화용수 설비처럼 다른 터널 설비들도 60분 기준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터널 안에서 길을 잃으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비상조명 등도 최소 60분은 꺼지지 않고 버텨준다.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60분이에요. 긴 등산로에서 랜턴 배터리를 넉넉히 챙기는 것처럼 터널은 60분 이상 버텨야 해요. 2위는 도로 터널이라는 특수 공간이에요. 출구가 멀고 좁은 긴 통로라서 대피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3위는 일반 건축물 20분 기준과의 구분이에요. 터널은 3배나 긴 60분이 필요한 예외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요. 장소가 일반 건물이 아니라 도로 터널이라는 걸 확인하고 터널은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수 공간이라는 걸 떠올린 다음 강화된 기준인 60분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누전 경보기 형식 승인 기준에서 전격 전압이 몇 볼트를 넘는 기구에 금속재 외함에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2번 60볼트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30볼트나 100볼트, 300볼트 같은 숫자가 다른 전기 기준에서 나오는 숫자들이라서 섞이기 쉬운데 접지 단자 설치 기준은 딱 60볼트예요. 더 알아보면 60볼트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도 감전 위험이 커지는 저압 기준선으로 자주 쓰이는 값이라서 누전 경보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기기 접지 기준에서도 반복해서 나와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60볼트 넘으면 손대면 찌릿하다. 그래서 금속 외함엔 꼭 접지 단자를 달아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1위는 60볼트예요. 이 값을 넘으면 감전 위험이 커져서 특별 조치가 필요해요. 2위는 금속재 외함이에요. 제품 겉껍데기가 금속이면 전기가 새어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조심해야 하죠. 3위는 접지 단자예요. 새어나온 전기를 안전하게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풀어요. 외함이 금속재인지 확인하고 전격 전압이 기준값을 넘는지 확인한 다음 60볼트를 넘으면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한다는 걸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는 공칭 담지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몇 퍼센트 퍼 미터 미만이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2번 5% 퍼 미터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3이나 7, 10 같은 숫자가 비슷하게 느껴져서 헷갈리는데 20m 이상이라는 특수 조건에서는 5% 퍼 미터 미만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더 알아보면 천장이 아주 높은 공간은 연기가 감지기까지 올라오면서 옅어지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흐려져도 잡아낼 수 있도록 감지 민감도를 더 예민하게, 그러니까 하한값을 낮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천장이 20m나 되면 연기가 옅게 퍼져서 도착한다. 그래서 살짝만 흐려져도 잡아내게 5% 미터 미만으로 예민하게.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1위는 5% 미터 미만이에요. 아주 흐릿한 안개도 감지하는 눈처럼 옅은 연기까지 놓치지 않는 예민한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2위는 부착 높이 20m 이상이라는 조건이에요. 아주 높은 천장은 더 예민한 감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3위는 광전식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예요. 빛이 얼마나 가려지는지로 연기 농도를 세밀하게 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인 특수 조건이라는 걸 확인하고 광전식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의 민감도 기준을 떠올린 다음 5% 퍼 미터 미만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쉽게 설명 카드로 따로 정리해뒀으니 숫자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부착 높이가 5m이고 내화 구조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할 때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3번 35제곱미터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4m 미만 내화 구조 2종은 70제곱미터인데 5m는 4m를 살짝 넘겨서 4m에서 8m 미만 구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담당 면적도 70에서 35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잠깐 왜 높이가 올라가면 담당 면적이 줄어드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카메라처럼 높이 올라가면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열이나 연기가 감지기까지 올라오면서 옆으로 퍼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면 오히려 감지기를 더 촘촘하게 배치해야 하는 거예요. 더 알아보면 부착 높이가 높아질수록 감지기 하나가 담당하는 바닥 면적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건 높은 곳일수록 열이나 연기가 감지기에 도달하기 전에 넓게 퍼져서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5m는 4m를 살짝 넘겨서 높은 팀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담당 면적도 70에서 반토막 35제곱미터로 줄어든다.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1위는 35제곱미터예요. 교실 절반 크기 정도로 감지기 하나가 이 넓이만 책임지는 거예요. 2위는 부착 높이 4m에서 8m 미만 구간이에요. 5m는 4m 미만 반이 아니라 이 구간에 속한다는 게 핵심이죠. 3위는 내화 구조랑 이종이란 조합 변수예요. 건물 재질이랑 감지기 성능이 짝을 이뤄서 정확한 면적 숫자를 결정해요. 이렇게 풀어요. 부착 높이 5m가 4m에서 8m 미만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내화 구조랑 이종 조합에 해당하는 값을 표에서 찾은 다음 35제곱미터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쉽게 설명 카드가 있으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같이 봐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8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비상조명 등에 쓰는 광원 중에서 비상전원으로 점등되는 전구의 설치 기준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전구는 2개 이상 병렬로 설치한다는 보기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직렬이랑 병렬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직렬로 연결하면 전구 하나만 끊어져도 나머지도 같이 꺼지거든요.
비상 상황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는 켜지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3개나 4개라는 개수도 규정이랑 다른 함정복이에요. 더 알아보면 직렬은 한 줄로 이어져서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꺼지는 연결이고, 병렬은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해서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는 켜지는 연결이라는 전기 기초 개념이랑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크리스마스 전구 직렬로 연결하면 하나 빠지면 다 꺼지죠. 비상 조명등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병렬로 2개 이상.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1위는 2개 이상 병렬이에요. 손전등에 배터리 2개를 나란히 넣는 것처럼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켜져요. 2위는 직렬이랑 병렬의 차이예요. 크리스마스 전구줄에서 하나가 끊기면 전체가 꺼지는 직렬이랑 다르게 병렬은 각자 따로 작동해요. 3위는 비상전원으로 점등되는 전구라는 신뢰성 확보의 목적이에요. 화재라는 위급 상황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이중으로 준비해 두는 거죠. 이렇게 풀어요. 전구 하나가 고장나도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점을 떠올리고, 직렬이 아니라 병렬 연결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한 다음 2개 이상 병렬 설치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61번부터 80번까지 20문제 다 같이 풀어봤어요. 비상조명등이랑 감지기, 유도등, 누전경보기, 비상콘센트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숫자들은 시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한 번씩 더 복습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공부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